예, 반갑습니다. 어제 아마 1시경에 결정을 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법배나 예배 금지에 대한 이제 그 훈령이 내려졌는데, 음식을 나누지 않고 그 다음에 열 체크하고 그리고 방역하고 거리 두고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되, 만약에 지키다가 어떤 코로나 확진이 일어나면 부상권을 청구하고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 확인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이제 금지된 것은 아니고,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을 좀 강화하되 우리들이 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보다는 좀 더 신중을 기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하려고 하는 일보 직전에 다시 이제 공지를 하게 돼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함께 뵙게 된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김밥으로 이제 대처를 했는데, 김밥도 밖에서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김밥도 금하고 오늘은 떡으로 나눠드리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이해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강좌를 맡게 된 것은 원래 이제 그 진울 스님의 권술령의 결사문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이거는 연구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전문가를 다 모시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김호성 이제 박사님이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보조국사 스님의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제 간청을 드렸더니, 이분이 죄송합니다. 코로나에 약한 면역성을 가지고 계셔서 도저히 참여할 수 없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한강을 해서 우리 법회의 실정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 연 3년에 걸쳐서 우리 현대불교 신문이 이렇게 좀 어렵고 그래서 도와드리고자 저희들이 광고를 내드렸었는데, 올해는 일체 광고도 내지 않고 광고도 싣지 않고, 그리고 이제 BBS나 BTN도 저희들이 광고를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자막 광고도. 그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40여 분이 넘게 접수를 해 주셔서 이제 우리 삼보 여름불교대학이 그래도 이제 맥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근데 특히 이제 올해 고맙게도 우리 현대불교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취재를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현대불교 우리 기자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어렵지 않게 쉽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9주에 걸쳐서 지금 하셔야 되는데, 이미 이제 진울 스님에 대한 그 역사성은 또 전에 하셨던 법사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쉽게 아주 간단하게 우리 진울 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로국사 진울은 제가 자료로 나눠드리신 것을 참고로 하시면 고려 중기 고승입니다. 그리고 선종의 중조이시고요. 성은 정씨며 자원은 모구자입니다. 그리고 황해도 성흥 출신이고, 아버지는 국항의 학정을 지낸 광, 어머니는 계흥군 출신의 조씨입니다. 그리고 1518년에 탄생하셔서 1210년에 입적에 되셨으니 52세의 참 아까운 연령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이분이 좀 더 오래 계셨으면 우리 한국 근대 불교에 더 큰 획을 긋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10년 3월 27일 날 대중들과 성법당에서 분담을 함께 나눈 후 1000가지 만가지가 모두 이 속에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상에 앉아서 그대로 입적에 되셨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몸이 허약하고 병약해서 이제 항상 부모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아무리 백방으로 약을 써도 이제
진울 스님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 아버지가 간청을 드리죠. 아주 간절한 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꼭 이 아이를 부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이제 기도를 올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아이가 병이 나아서 8세 때 약속했던 대로 이제 출가를 시킵니다. 근데 출가를 어디로 했냐면, 이제 부산 성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사불산파는 강릉에 있는 불산사에서 그 성맥을 이어서 크게 활성화했던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범일 스님이 이제 그 상불산파를 이제 이끌어 가셨을 때 광희 스님에게 출가하여 승려가 되셨는데, 이분은 요 도노점수의 선사상을 지향하신, 우리들이 지금 도노점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점수에 대한 선을 지향하셨던 분입니다. 권수 정의 결사가 이루어진 고려시대의 사항은 수행의 핵심인 정과 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정의 쌍수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불교계가 왕실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세속한 것에 대한 비판과 교종 중심의 고려 불교계를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지만, 역시 후기에는 무신 정권의 지원과 중앙 정치로 세력화하면서 보수화된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울 스님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과는 좀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던 게 고려시대의 진울 스님의 권수정의 결사가 시작될 때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권수정의 결사는 불교가 호국 기복 불교, 또 우상 불교를 탈피해서 정법 불교를 복귀하는 운동이라고 봐야 되며, 이익과 명예를 쫓는 형식 불교에서 수행 불교의 재건 운동입니다. 그리고 왕실의 권력과 관권 불교에서 생활의 활력이 넘치는 생명이 있는 민간 불교와 대중 불교의 건설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의 쌍수를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또 진울 스님의 내면에 깔려있는 사상은 바로 정법 불교의 복귀 운동이고, 수행 불교에 대한 재건 운동이고, 그리고 민간 불교와 대중 불교의 건설 운동이었습니다. 고려 후기 이제 불교가 중앙 정치로 세력화되고 보수화되면서 양적인 팽창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민중의 고통과 직결되는 그런 불교의 폐해가 극에 달할 상황이었습니다. 불교가 민주에 끼친 폐해 중에 이제 왕자들 중에 대군이 꼭 한두 명은 스님이 되셨습니다. 스님이 돼가지고 절에 들어가면 대신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재물을 갖다가 바치는 게 관례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재물을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나면 대신들은 또 아래 계급을 착취하게 됩니다. 또 그 아래 계급은 호족 세력을 착취하고, 또 호족은 양민들에게 대해서 착취를 했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팽창으로 이어진 폐해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그 가운데 이제 양민들이 호족 세력들한테 모든 것을 다 뺏겨가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전답이 있는 것을 절에다가 다 바치고 들어가서 우리 목숨이나 연명하자. 그래가지고 민초들이,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답을 절에다 다 바치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절에 가서 같이 살림살이를 그런 생활을 하면서, 또 절에서는 술을 담가서 팔고, 그리고 춘궁기에 아주 우리 보릿고개죠. 춘궁기에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쌀을 주고 곡식을 주고, 그리고 나서 추수기에 고리로 받아들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부처님 법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했던 게 고려 불교의 후기의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백성들이, 야, 이거 불교는 이게 엉망이다. 이게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이런 종교냐.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게 이제 중국의 성리학이 불교에 대한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결국 유생이죠. 유생들이 불교의 그 팽창된 폐해를 보면서 유생들에 의해서 일시 조선이 탄생하는데 그 개국공신들이 전부 성리학자들입니다. 그 성리학자들이 개국공신이 돼서 이제 조선 건국하고 고려는 패망하고 이런 상황에서 장연히 보다 보니 이제 고려는 불교와는 아주 거리가 먼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불교의 숭유배불이라는 일시조선 거의 500년 동안 불교는 그야말로 핍박받으면서 이제 성 안으로는 스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고통을 받는 순간에 우리 조선시대의 불교의 사상은 정말 암울하면서도 그리고 스님들이 사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생들에게 사찰을 다 내놓고 추방당하는 수모까지 다 겪었던 게 조선시대의 상황입니다. 조선시대가 그렇게 전개가 되면서 이제 저희 삼보회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임자도에 있는 함경 전래 유적 공원을 조성하는 일인데요. 이제 군에서는 전부 이제 그 승인이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8월 29일 날 임자도로 순례를 갔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임자도의 그 임자도의 명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무역선 중에서 그 무역선 가운데 경전이 들어있었는데 그 경전이 이제 한국 불교, 특히 조선시대의 후기 불교를 꽃피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원에서 그걸 교재로 해서 공부가 시작됐고 그리고 불교 조선시대에는 불교 문화나 유적이나 경전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폐쇄된 사회에서 임자도에 들어온 그 하엄경 소초는 조선 불교를 꽃피우게 했고 그리고 그 사상이 불교를 다시 일어나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조선 불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마불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마불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보살님들이 그 탄압을 받은 그런 과정에서도 절에를 다니면서 스님을 공양하고 재물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뒤에서 불교가 맥이 끊기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줬던 분들이 보살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시대의 불교를 치마불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치마불교라는 것은 보살님들이 치마를 입으시니까 보살님들이 한국 불교를 특히 조선시대의 불교를 맥을 이어준 큰 힘이 되셨던 것이지요. 이제 그러면서 조선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불교 사찰령을 선포합니다. 겉으로는 이제 불교를 중후한 것처럼 꾸몄지만 내면적으로는 불교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조선 불교 사찰령이 7개의 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제1조는 사찰을 병합 이전할 때는 조선 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제2조는 그러니까 사찰의 기지 및 가람은 지방장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정법도 할 수 없고 포교도 할 수 없으며 그리고 법요 집행이나 승려 주지 거주위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게 제2조입니다. 제3조는 사찰의 본말관계, 즉 본사와 말사의 관계가 있는데 승규, 법식 기타 필요한 사법은 각 본사에서 정하여 조선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사찰에는 주지를 줄 것을 요구한다. 제5조에는 사찰에 속하는 토지나 산립, 건물, 불상, 성물, 고문서, 고사와 같은 기중품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처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6조 전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주지나 여기에 대해서 관직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친일을 했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 불교는 특히 일제강점 뒤에는 외색 불교에 물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외색 종교라는 건 뭐냐 하면 특히 우리 불교는 신라 1000년 그리고 고려 470년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우리 민중들의 가슴 속에는 불교의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을, 즉 조선을 식민지화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 같은 조선인들에 대한 사상 말살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처하는 겁니다. 대처는 뭐냐 하면 스님을 결혼시키는 것이죠. 그럼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보살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은 청정 비구 스님만 모시고 부처님 불법을 옹호하며 따랐는데 치마 불교까지 해가면서 조선 불교를 살려놨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스님이 결혼을 해버렸어요. 허탈합니까? 동화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좌절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혼이 말살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일본이 노렸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일본의 협조해서 철을 얻고 그리고 대처가 돼서 저를 이끌어가면 자연히 재물도 주고 또 관직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나 그리고 제일 보살님들이 보기 흉하고 가슴 아픈 게 절에 가면 기저귀가 널려있는 게 제일 보기 싫고 가슴이 아팠다. 이 이야기가 실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조선 불교 사찰령을 가지고 이제 한국, 조선을 지배하고 말살 정책을 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청정 비구는 부처님의 정법을 맥통을 이어가는 사람, 스님, 그리고 대처한 사람들은 친일 세력으로 자연히 구분이 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그동안에 가슴 깊이 묻어 있었던 모든 불만과 억압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서 그때 이루어진 게 뭐냐면 전국 승려대회가 열려가지고 일제 청산 문제가 논의됩니다. 야, 지금까지 대처승들은 전부 친일 세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일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대처가 1964년도 그쪽 정도 되면 아마 100대 900 정도. 그러니까 비구 스님이 100명이면 대체 스님이 900명이었으니까 이거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할 선학원 아시죠? 선학원을 중심으로 한 청정 비구들이 이제 뭉쳐서 우리가 새로운 교단의 자정운동을 시작했던 게 바로 이제 조선불교 총원원을 결성해가지고 자정운동을 합니다. 그 자정운동을 해본들 비구는 100명이고 어때요? 대처는 900명인데 이게 숫자로 개견할 길이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정운동을 또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예세가 또 개입을 합니다. 선학원을 중심으로 한 청정 비구들이 자정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 미 군정이 들어와서 6.25 동랑과 함께 미 군정이 바로 조선불교 총본원을 만든 자정에 앞서섰던 혁신 세력들을 공산주의로 몰아가지고 탄압을 했던 시기가 바로 미 군정 개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이제 우리 비구는 쇠락하고 그리고 대처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죠.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담화를 발표하냐 하면 조선 건국과 함께 모든 사찰의 스님은 유생들에게 절을 내놓고 전부 나가라 하고 추방 선언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기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대처는 청정 비구에게 절을 비우고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는 13였지만 우리 청정 비구들이 이제 힘을 얻게 됐죠. 힘을 얻게 되려고 하다 보니 대체승들은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밤에는 사찰이 주일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겠어요? 청정 비구는 숫자는 100밖에 안 되고 이쪽에 싸움을 붙으면 비구 대처는 900명이 되는데 해낼 힘이 없어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 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있는 무자격자와 폭력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설에 어찌됐든 비구 스님이 됐건 대처 스님이 됐건 절에서 부처님을 항상 공양하고 그리고 수행하던 것들은 거의 비슷했겠죠. 그런데 절에서 수행만 하던 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시중에서 밀려온 폭력에 대체승들이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체승들이 많이 절을 뺏기고 비구승들이 절을 차지하는 불행한 역사가 여기서 바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승만 정권이 이제 4.19 혁명으로 이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다시 비구가 우리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던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으니 이제 살 길이 생겼잖아요. 그 다시 비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청정 비구들이 사찰을 점유해가지고 이제 쟁탈전에서 이겨갈 때 저기 이제 그 앞 그러니까 청정 비구가 아닌 대처들은 또 숫자는 많지만 싸울 줄 몰라서 청정 비구가 남대문 쪽에 있는 폭력을 데려왔으면 대처는 동대문 쪽에 폭력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절이 바뀌고 또 주지가 바뀌고 소유권이 바뀌는 이런 소용돌이를 바라본 5.16 군사정권이 들어오면서 한국 불교 통폐합론을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냐? 지금까지는 통합종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대처는 인정을 하되 통합정당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대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통합정당을 만들었는데 이때 바로 대한불교 조계종이 창종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외부 세력에 의해서 힘을 얻었던 비구가 그 비구를 비호하고 협력했던 정부가 무너지니까 다시 대처가 일어서고 또 대처가 일어서니 5.16 군사정권이 이제 한국 불교의 통폐합론을 주창을 해가지고 이제 통합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정당이 대한불교 조계종이 창종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대처들이 절을 뺏기고 억울하고 그 다음에 창종을 했는데 모든 군사정권에서 지원하는 게 청정 비구를 중심으로 한 조계종단에 있는 그 청정 비구 스님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대처 쪽에서는 불만이 생겼죠. 그래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푸는 게 아니고 법 좋아하는 스님들이 소송을 시작해서 소송을 했는데 여기서 정말 또 묻지 못할 일은 뭐냐 하면 법원이 주관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청정 비구 쪽을 손들어주고 또 한 번은 대처 쪽을 손들어주니 전부 혼돈에 빠져가지고 그럼 어떻게 됐느냐? 1969년도에 이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비구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불만을 품은 대처그룹 쪽에서 태고종을 창종하게 됩니다. 태고종을 창종하는 연도가 1970년대에 태고종이 창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불교는 두 개의 큰 이제 그 그룹이 조계종과 그리고 태고종이 양립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었죠. 근데 이제 비구 측과 대처 측의 사찰 점유율을 보면은 1946년도에는 100대 900이었는데 또 이제 그 80년대 신군부가 들어오면서 불교 정화라는 명목으로 범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범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1982년도에 950대 50. 그러니까 청정 비구가 950이 되고 사찰이, 그 다음에 대처 쪽은 겨우 50개밖에 안 되는 이런 정말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버렸죠.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 이제 1982년도에 950대 50으로 이제 비구 측과 일방적인 승리를 거다고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한 게 뭐냐 하면 950대 50으로 조계종의 청정 비구가 불교계를 교단을 장악을 했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슬픈 일이 돌아서 보니까 우리 스님들은 전부 수행 정진을 열심히 하시면서 매일 수행하고 참선하고 공부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 재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찰에 재물이 들어오겠죠. 사찰이 들어오다 보니 아 이런 좋은 곳이 있구나 하고서 속된 말로 들어왔던 폭력이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가지고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차지해서 다 행포를 부려도 스님들은 수행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간섭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공부만 계속 해왔던 게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청정 비구와 대처의 싸움이었다면 이 폭력의 근본 뿌리가 조계종 내부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서 결국은 조계종 안에서 분규가 일어나고, 여러분 아시죠? 조계종 스님들끼리도 강목을 휘두르고 이런 것들을 왔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스님들은 자꾸 싸움만 한대요?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예, 아직 덜 커서요. 아이들이 크려면 싸움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듯이 스님도 싸우는 것은 아직 덜 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웃고 말았던 셈인데, 이렇게 이제 한국 불교가 통폐합을 하고 조계종을 만들었는데 다시 불만을 품고 태고종이 창종되고 이렇게 돼서 안정이 되었나 싶었더니 이제 오히려 조계종단 내에서도 분규가 일어나고 또 권력 다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잔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게 한국 불교의 정화의 문제입니다. 이런 이제 혼돈스럽고 그 다음에 불교를 공부하는 신도들이나 그 다음에 부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 1964년도에 우리 창건주이신 덕산 이한상 거사님에 의해서 한국 불교학회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스님이 세상이고 스님끼리 싸우고 그 틈에서 제가자들도 패가 갈라지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스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자들도 마음이 갈기갈기 흩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삼보학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기는 차차 속에 미풍이야. 제가자들이 자기들이 일어서가지고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때 태동된 삼보학회가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이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서 삼보학회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에는 뭐 부처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국 기복신앙이나 우상불교에 치우쳐 있었던 것들을 정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해결사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불교가 혼돈 속에서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지성불교, 그리고 대중불교, 그리고 정법을 구현하는 이런 정풍 운동이 일어난 게 바로 우리들의 윗선대들이 만들어 놓은 바로 위대한 업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스님 중심의 불교계에서 제가자들이 이제 그 불교를 대중화하고 그 다음에 정법을 구현하고 또 지성불교의 산실로서의 면모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일은 그때 시대 상황으로 보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덧붙여서 우리 이한상 거사님이 삼보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삼보 장학회를 만들었는데 이 삼보 장학회 역사를 보니까 아주 쟁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보 장학회는 그냥 아무나 추천이 되는 게 아니고 총무원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시험을 봐가지고 한 30명 시험 보면 한 12명 정도 합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 3층에 내려가시면 저희 삼보 60년사 관행위원회가 지금 이제 출범을 했는데 저 안에 보면 그 60년대에 이 학생을 장학생으로 뽑아 주십시오 하고 추천한 스님의 추천서나 총장의 추천서가 지금도 빛발해가지고 그대로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보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얀 종이지만 옛날에는 망문지 같은 갱지였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주 예쁜 글씨로 쓰고 또 타자를 쳐가지고 추천서가 올라왔던 것을 공정의 심사에서 장학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장학회는 삼보에 거쳐간 장학생들은 전부 거목으로 성장을 했죠. 전부 불교계의 학자가 됐고 교수가 됐고 그리고 스님이 되셨고 언론인이 됐고 그리고 사업가가 됐고, 그 장학생들은 처음에는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급했던 장학금이 전국에 있는 총 대학을 망라해가지고 전부 장학금을 지급했던, 그러니까 무려 5년 동안, 왜 5년이었을까? 덕산 이한상 거사님이 운영하셨던 회사가 기울기 시작하고 미국에 가서 삼보사를 창건하기 미국으로 가신 이후로 5년 만에 장학회가 막을 내립니다. 이 막을 내리면서 그동안에 활성화되어 있던 장학회는 이제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래서 삼보 장학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70년대는 그 우골탑이라고 합니다. 그 한 집안에서 그 대학생을 하나 만들려면 소골이 빠진다는 우골탑입니다. 상아탑이 우골탑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 좀 넉넉한 집안에서는 무난하게 학교를 졸업했지만 일부는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다가 공부를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장학금이라는 것은 정말 감노수와 같은 거죠. 그리고 삼보라는 곳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것도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주는 게 아니고 엄격한 심사, 그 다음에 그때 제일 처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영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고익진 교수가 1등으로 장학생을 뽑혔던 제1호 인물이 고익진 교수였습니다. 근데 고익진 교수는 이제 의대생이었는데 몸이 병약해서 30대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1학년으로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해서 큰 학자가 되셨죠. 근데 삼보장학회 그 상황을 보면 우리 덕산 이한상 거사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혜의 해안이 있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종립대학인 동국대학에 장학회가 있기는 있었지만 삼보교보다는 훨씬 체계라든지 아니면 그 외형으로 봤을 때 삼보를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덕산 이한상 거사님이 이제 그 미국으로 도미하시게 되고 이제 장학회가 중단이 되니까, 이건 여담입니다. 이제 그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교수가 된 분이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 덕산 이한상 거사님의 그 위협을 우리가 이렇게 대가 끊게 되겠느냐 해가지고 다시 이제 해보자. 그래가지고 독지가한테 재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장학회를 다시 출범하려고 했는데 그 돈을 또 가지고 가버린 사람이 있었네요. 네, 그 돈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해고가 이렇습니다. 덕산 이한상 회장님이 이걸 보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고 다시 이제 쇠락길로 다시 접어들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우리 그 장학금을 처음 받게 돼가지고 보육진 교수님이 장학금을 받는 자리에서 하신 소감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 젊은이가 학문하는 데 가장 유익한 유경 장학 제도가 되어주니 길이 한국 불교를 정지 작업하는 데 큰 주춧돌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이병두 종교문화연구원장님의 글에서 제가 참고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불교를 바로 세우는데 주춧돌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대처와 비구의 그런 싸움으로 우리 민중들에게 얼마만큼 상처를 줬다는 것을 단면으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이한상 거사님께서 사업을 접근하니 5년 동안만 법회를 장학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학회를 받아간 사람들이 대학원생이 28명, 그 다음에 대학생이 105명이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지금도 이한상 거사님이 받은 삼보 장학금으로 수혜를 받아서 공부한 사람들이 삼보의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희가 장학금이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삼보는 전신이 삼보학회고 장학회인데 이 장학회가 중단되어 버린다는 것은 삼보의 정체성이나 정통성에 맥이 끊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법인이 1990년도에 새로 삼보법회가 삼보회로 법인이 됐을 때 그 2대 이사장이신 우리 신근식 이사장, 법원 신근식 이사장께서 원을 세우셔서 삼보 장학회를 다시 재건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정을 모으고 해서 5천만 원까지 모았어요. 5천만 원까지 모아서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 우리의 사찰을 증축불사를 하게 됐습니다. 증축불사를 하게 되다 보니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장학금을 갖다가 다 썼어요. 이런도 남기지 않고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공간을 만드는 이 공간에 이제 장학기금을 하나도 없으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의욕이 꺾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법회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4층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빚이 1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좋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쌓았던 장학금도 없어졌으니 그러면 모두가 뜻을 모아서 다시 야 그럼 그때 여기에 전환시킨 5천만 원이라도 다시 한번 모아볼까 하고 원을 세울 만큼도 한데 그런 말을 하면 이 돈이 그 돈이고 장학금도 삼보의 돈이고 연구협회의 금도 삼보의 돈이니 섞어서 쓰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또 팽배한 분도 계셔서 결국은 장학금을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일부에 우리 송명한 전 이사장님께서 순덕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장학금을 보시해 주는 게 삼보가 하고 있는 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사로 그 돈이 들어오기 전에 매년 2명씩의 동국대학교 대학원과 대학원생을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을 수혜했던 그렇게 명명을 이어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려놓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장학회라는 그 단어 자체도
그냥 이름만 있지 행으로 하지 않는 장학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가 이 세상 일은 인연이며 특히 우리 불교는 이런 인연들이 드라마틱하게 등장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법회에 보덕실 신명자 법우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법우님 아드님이 장애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심장에 박동기를 입고 살아야 할 정도로 병고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항상 걱정이죠. 내 몸도 불편한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 나는 어떡하냐 이런 고민 끝에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한강 보수부지로 가서 어머니가 사주신 전동 휠체어는 내가 가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팔아서 쓰실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전동 휠체어는 놔두고요. 일반 휠체어를 빌려 타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비운으로 갔죠. 갔는데 그 어머니가 심장 박동기를 넣고 사는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시름시름해서 병이 다시 왔는데 한 달 정도밖에 못 산다는 분을 우리 삼보에서 음식도 만들어가고 지성으로 간호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한 7개월을 더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밑에 우리 동양간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금 거기 보시면 에어컨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에어컨을 사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으니 내가 죽은 뒤로 에어컨을 갖다 주면 꺼림칙하니 내가 죽기 전에 가져가다오 해가지고 에어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양간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나도 무언가를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 법화심 이수자 법을 통해서 다 모든 걸 정리하면서 삼보에다 한 2천만 원 내놓을게. 근데 법회 이사에서 물었습니다. 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다 경사 식당 한 잔 씁시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그 유명을 달리한 박종필이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이걸 장학회를 다시 한번 활성화하자 해가지고 그 2천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2년에 걸쳐서 우리 혜성 스님이 운영하는 장애우 수학복지원에 음악회 우리가 2년째 참여하면서 100만 원씩 모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학회는 다시 탄력이 일어나고요. 이런 빚도 없이 이렇게 잘 지어놓은 공간에서 우리는 살면서 장학금 5천만 원 여기 다 넣어놨는데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놓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작년 2019년 총회에서 결산에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중에서 20%를 장학금으로 적립하자. 그리고 여기 연구입회 기금을 다 썼었기 때문에 연구입회 기금의 10%를 적립하자 해가지고 2019년 말 결산에 장학기금이 20%가 잉여금에서 적립이 됐고요. 연구입회가 10%가 적립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모두 우리 법우님들이 심기일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해놓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삼보 장학회가 이렇게 해서 태동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삼보 법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보 학회로 그리고 삼보 장학회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우리가 이제 지성불교의 산실로서 명실상부한 대중불교 홍보에 힘을 쓰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삼보 이제 법회를 창립을 하고 거기에 초대 회장에 덕산 이한상 거사님이 회장이 되셨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 끝났는데요. 삼보 법회가 만들어지면서 창립이 되고 나면서 전국에 있는 유명한 스님, 교수님들이 삼보 법회에 와서 법문을 시작하면 그냥 유명인이 됐어요. 스님도 큰 스님이 되시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아직 박사학위를 못 받은 교수들도 오셔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삼보는 지성불교의 산실로서 그리고 수행자들 그리고 석학들이 삼보를 등용문처럼 생각하는 우리는 명예로운 우리 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삼보회를 보면 이제 60명사 간행에서 나오겠지만 그 한국 당대의 빛을 냈던 고승들 그리고 대덕 스님 그리고 석합들이 총망라한 조남이 쭉 나옵니다. 법회를 몇 회, 그 다음에 경전은 뭘 했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수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신 40년 전통의 불교 교양대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불교계 최초로 삼보불교대학위에서 46년의 전통을 갖는 것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어왔습니다. 근데 한때 바로 3년 전입니다. 이게 법사님도 구하기 어렵고 이게 큰 실효성이 없으니 이제 불교교양대학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자. 그렇게 했는데 한 총회를 3일 남겨놓고 일주일 남겨놓고 이 총회 자료집을 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불교대학 하기로 했는데 불교대학이 빠져 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냥 법사님도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 없애기로 했어요.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가지고 총회 아침이 됐습니다. 그때 보리당 은문용 전 이사장님하고 법화심 이수자 법부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현대불교에 제일 어려운 신문사가 어딘가 그리고 정도를 걷고 있는 신문사가 어딘가 제가 현대불교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80만 원 광고비를 제가 자비로 냈습니다. 광고하자고 하면 또 법회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법회가 뭔 돈이 있다고 신문에 광고까지 내 제가 자비 냈습니다. 이름을 멋지게 했습니다. 또 다음 해에 또 냈습니다. 제가 자비 내가지고 또 했습니다. 3회째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해가지고 이렇게 힘든 이 시점에도 40명 넘게 접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모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보불교 교양대학은 이제 살아났다. 그리고 교양대학 학장이 종범 큰스님입니다. 종범 큰스님한테 문의 하나도 없이 교양대학을 없앴다. 이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삼보불교 교양대학을 살려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또 저에게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다음 대목입니다. 어떤 대목이냐 하면 삼보선언은 교황 중심의 법회의 날개가 되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보조국사 진원 스님도 정의 결사의 정과 해를 그리고 쌍수를 하되 그리고 선이 교를 아우러가는 그런 사상을 펼쳤는데 그럼 삼보는 선언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가? 그래서 삼보 선언은 제가 날개를 달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1985년에 법전 한기창 회장님이 삼보 선언을 시민선방으로 개설해서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우리가 이 정사를 만들면서 중창불사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항상 이렇게 의견들이 갈라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선도반, 그때는 선언이 아니고 선도반이라고 그러죠. 선도반은 저들끼리만 놀아. 그리고 회원도 가입하지 않고 법문도 안 들어. 그러면서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저 선은 일본 선이야. 그리고 우리 삼도하고는 소통이 안 돼. 이제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선도반이 송두리째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송두리째 다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선도반이 삼보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가 버렸으니 어떻게 선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때 이제 우리 관의 조정 법인 초대 회장 이사장님께서 이제 선언을 주관하시면서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해암 종정 그때는 이제 해암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해인사 방장이셨죠.
이분이 삼보에 오셔가지고 삼보 선언이라는 현판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보가 이제 선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모두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청봉 선사님께서 저희 법회 선언에 오셔서 선언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제야에 계신 가장 위대한 선생이다 라고 알려질 정도로 좀 그 수행이 뛰어난 분이셨는데, 이분이 저희 법회에 오셔서 선언의 원장을 하시면서 선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의 조정 우리 전 이사장님께서 이제 내가 그동안 많이 했으니 좀 다른 분이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지행 송명한 전 이사장님 그리고 삼보 연꽃 어린이 원장님께서 이제 선언장 대행으로 지금까지 이제 선언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16년에 회원 증가이란 누구나 행복한 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각 종교단체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활력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는 16분이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삼보는 선도반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과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보에서 회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항시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거를 타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점심 공양을 마치면 선언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서로 친해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여기서 그 삼국 그 자원봉사를 하러 앉아 있는데 보살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선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검증을 한번 받고 싶다. 근데 내가 성경대학으로 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여기에 선언이 있고 명상이라는 말이 섞여 있어 너무 반가워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렸습니다. 선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삼보의 선은 어떤 것이며 그렇게 단하되 삼보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 삼보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선방에 가서 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음 주에 가서 저 회원 가입하시겠습니다. 그러더니 여기 푸르주에 사세요. 그래가지고 회원에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매주 나오십니다. 선방에 매주 공부하시죠. 여기 안 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오셔서 우리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도 이제는 교학 중심의 우리 불교에서 이제 선과의 정해를 같이 하면서 공부하면 저는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모두 이제 선을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보 연꽃 어린이집은 삼보의 보배다. 보배죠. 어떻게 합니까? 삼보 연꽃 어린이집 만드는 다섯 명의 어린이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익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5명으로 개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종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연꽃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85명의 정원이 80명까지 늘어나는 이런 그 어린이집을 만든 것은 송명한 초대 원장님의 정말 열정이 대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탁을 내리시는 우리 강주석 우리 전 이사님 그리고 김옥군 우리 보살님이 헌신적으로 어린이집을 도와서 지금의 80명의 어린이가 드나드는 이런 큰 어린이집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그때 당시 함께 고생하셨던 우리 송명한 원장님 그리고 강주석 저 뒤에 보살님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옥군에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어린이집 또 원장이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원들의 관심이 어떻게 되냐면 야 어린이집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집 같아. 우리가 지어놓은 이 공간에 다 쓰면서 아무것도 안 내. 그럼 뭐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식돼야 됩니다. 어린이집은 우리들의 보배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2대 원장인 최강규 원장이 들어와가지고 불교의 색을 더 강하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혹시라도 불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면 거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조심조심하다가 2대 최강규 원장이 불교의 옷을 입혔던, 불교의 향기를 심었던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어린이집이 성장했습니다. 오늘 안 나오셨지만 최 원장의 박수 한번. 그 다음에 삼보사이버불교대학입니다. 삼보사이버불교대학은 미디어 시대에 미래의 포교는 사이버다. 그래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이버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보통 그 사이버 불교대학들이 만들어지지만 대부분이 다 폐교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삼보 사이버 불교대학은 그래도 회원들이 고비마다 모두가 이렇게 다 도와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문제점도 있어요. 삼보 사이버 불교대학은 점점 활성화 키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잘 키워야 될 건가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기획하고 더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삼보는 거목인가 고목인가? 거목은 큰 나무고 고목은 죽을 나무입니다. 그러면 거목은 어떤 나무냐 하면 비바람이 칠 때는 우산이 되어주고 따가운 햇빛이 내릴 때는 햇빛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산화해서 목재가 돼서 대들보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의 본분을 몸을 날려서 산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목이 지금 삼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목은 이러한 이익을 주지만 고목은 결국은 스스로 사그라져 내려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고사의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게 고목이죠. 56년, 60년사를 간행을 앞두고 있는데 56년 동안 우리는 삼보를 해오면서 지금의 우리 모습은 어떤 자화상인가? 제가 삼보를 온 지가 35년입니다. 제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그때는 일주문이 크게 있었습니다. 아주 거쳐 장엄했죠. 일주문을 들었으면 앞에 백의 관음상이 있습니다. 백의 관음상을 보고 법회에 올라오면 단한 1층에 법당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최고야. 삼보는 이런 역사가 있어. 세운상가에 있을 때 구름처럼 몰려들었어. 그렇게 공부하면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진지했습니다. 법회가 끝나고 나면 2부 법회가 어김없이 있었어요. 그 반별로 2부 법회를 하는데 가서 법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법담이 삼보를 키워가는데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법회가 끝나고 2부 법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초발심자입니다. 초발심자의 눈에 비치는 삼보의 모습은 참 희한한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우리 법회 부회장도 지내고 지도위원이라는 이렇게 존경을 받는 분이 이제 입적을 하셨습니다. 빈소회를 갔죠. 빈소회를 갔더니 십자가와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회에서 4년간 법회를 검문해 주신 교수님이 모 종단의 조계종은 아닙니다. 모 종단의 총무원장으로 가셨어요. 그분의 집 대문에를 가면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아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가족 포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포교를 못하는 집안 가정일수록 딱 열심히 평생을 이 법당에 와서 공부하고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랐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 또 무슨 이름, 이상한 이름을 받아가지고 개종이 돼 있어요. 바로 영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족 누군가 돌아가신 날 교회를 만들었죠. 그럼 저는 이렇게 여기 써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가족 포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고요. 가족 포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산보가 발전해가는 뒷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산보는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산보는 우리 선대들이 가지고 온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어온 분들이 지금 다 계십니다. 역대 회장님 다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님도 계시고 이런 속에서 서로 아우르면서 서로 논의하면서 화합해가는 이런 산보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임기 있는 동안 저는 우리가 화합하면서 그 전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법당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법당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듯이 법당에 신도가 모이지 않으면 공허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요. 특히 강조하는 것은 꼭 가족 포교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좀 미비했던 부분들은 이제 전부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산보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